현장 취재 파일. 가톨릭 평화방송 보도국의 맹형균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댓글 중에 설민규란 분이 화물 기사인데 속 터지는 날들이 계속되지만 그래도 잘 듣고 열심히 듣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속 터지는 날들이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이 공개됐네요. 네, 새해 첫 순방이고요. 14일에 출발합니다. 6박 8일 일정이고 먼저 UAE를 17일까지 국빈 방문합니다. 양국 정상이 서로의 국가를 국빈 방문하는 거는 1980년 수교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두 번에 걸쳐서 UAE를 방문했었는데 당시에 국빈 방문은 아니었습니다. UAE는 우리와 관계가 좀 좋아요. 그러니까 전 정부 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됐고 동맹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수준 높은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죠. 예, 맞습니다. UAE. 네. 이 나라가 생긴 것 자체가 1972년이니까 네. 뭐 1980년 수교라는 게 그렇게 늦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랍의 거점 국가 중에 하나인데 여긴 왜 갑니까? 그러니까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이 강조한 게 이제 경제 외교하겠다. 수출 그리고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정상 외교를 적극 활용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순방 경제에 좀 방점이 찍혀 있고요. UAE와 협력이 4대 핵심 분야가 있는데 원자력, 에너지, 그리고 투자, 방산 등입니다. 특히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하고요. 이 가운데 70%가량이 중소, 중견 기업이고요. 또 이제 현지에서 비즈니스 포럼도 예정이 돼 있고 아예 상담회까지 마련해서 우리 기업하고 이제 UAE 기업을 매칭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맹 기자 지금 브리핑 해준 것에서 두 가지 단어가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네. 하나는 원자력이고 네. 또 하나는 경제사절단이 가는데 70% 정도가 중소, 중견 기업이다. 이런 건 들어오네요. 네. 이를테면 세일즈 외교를 하러 가는 건데 네. 뭐 여러 가지 성과를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네네. 정상이 와서 사인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네네. 하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좀 관전 포인트가 과연 어떤 성과를 갖고 돌아올 것이냐. 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뭐 다수의 MOU 체결을 통해서 협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좀 방산 뭐 수출 관련해서 이번에 또 계약이 체결될 게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방산 관련한 안보 이런 군사 협력의 분위기가 대단히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기업을 매칭시키고 또 상담회까지 해서 어떤 뭐 협력의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의미는 있는데 이 말은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사실 당장 성사될 만한 게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MOU라는 게 다수의 뭐 MOU를 체결하더라도 이건 정식 계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뭐 수조원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있을 텐데 막상 다시 찾아보면은 뭐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그래서 근데 정상 외교에 나섰는데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거는 그간에 좀 준비를 잘 못했거나 뭐 그 UAE와 이견이 있거나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뭐 지난해 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UAE와 이집트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K9 자주포를 이집트에 팔 수 있을 거라고 좀 봤는데 방문했을 당시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걸 두고 언론들이 빈손귀국했다 뭐 이런 비판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도 K9 자주포를 팔려고 그랬고 윤석열 정부도 방산 관련 수출을 하고 싶어 하는데 맞습니다. 자, 해외에 대한민국이 무기를 파는 것 이거 바람직한 일인지 자꾸 의문이 생깁니다. 다른 거 팔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맞죠. 일단 뭐 가톨릭 교회 얘기를 조금 하면은 네. 무기 판다는 것 자체가 군비 경쟁을 부추긴다고 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죠. 또 최근 이 교황청 주재 외교관들을 만나서도 이 군비 경쟁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만 국가 입장에서 어떤 우리 기술력을 통해서 좀 돈을 벌어들이려고 한다면 뭐 수출을 뭐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계약이 성사될 경우에 뭐 4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 체결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 방산이 그냥 무조건 이득인가 이거는 또 좀 생각해 볼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계약을 맺으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 돈을 지불하고 우리는 물건을 주는 형식이 네.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 이집트에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우리 수출입은행이 이집트에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이런 파이낸싱을 끼우는 게 요즘엔 되게 뭐 일반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빌려준 돈과 이자를 받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당장은 이집트는 돈을 하나도 안 쓰고도 이런 물건만 받아간 셈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인도네시아를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참여시켰다가 또 개발 분담금을 제때 못 받는 일도 있었고요. 막 5년 동안 지불이 안 됐었다라는 얘기도 네. 있었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런 방산 수출을 해서 우리가 돈을 보면 좋겠지만 이게 대통령의 어떤 순방의 성과를 위해서 좀 무리한 계약을 하면은 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요. 또 골치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UAE의 경우 우리의 천궁2를 샀어요. 천궁2가 미사일이죠? 예, 미사일입니다. 네. 이게 뭐 35억 달러 규모다, 최대 규모다 이런 얘기가 당시에 나왔었는데 UAE가 우리의 그 ADD라고 하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되게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 설립에 좀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거는 어떤 뭐 기술적인 뭐 기술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게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네. 어떤 퇴직 연구원을 보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이후 뭐 퇴직 연구원이 기술을 넘겼다 이런 의혹이 불거져서 뭐 수사까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각 나라 간의 외교라는 게 사실 만만하지 않은 거고 그 나라든 우리나라든 각자 자기 나라의 국익만을 위해서 하는데 예. 지금 맹 기자 브리핑을 들어보면 이 외교 무대에 정치적 논리라든지 또는 정치적으로 어떤 성과를 얻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판이 꼬여버리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갔다 왔는데 적어도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성과에 연연하다 보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렇죠. 이런 계약이 잘못된 계약이 뭐 될 수도 있다. 네네.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네, 무리하면 안 된다. 이런 예. 교훈도 있네요. 예. 네. 이어서 또 하나 짚어보면요. 뭐 한국 정상이 외교 무대에서 굉장히 좀 어떤 환영받는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뭐 해외 정상들이 만나자고 아우성이다. 막 네, 그런 얘기들 나왔죠. 인기가 네.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별로 인기가 없는 거 아니냐 막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이 윤 대통령도 사실 해외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예. 요청들이 많다 이런 뜻이죠. 뭐 네. 대통령 만나서 회담을 하자 네네.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 그 말은 대통령이 좋다기보다는 그냥 한국이란 나라가 좋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이 만들어낸 가치인 거죠. 그래서 이 외교라는 걸 할 때는 좀 어떤 연속성이 필요한 건데 5년 뒤에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또 그 나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속성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데 이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이제 순방을 좀 발표를 하면서 순방 일정을 발표하면서 다소 뭐 바라카 원전을 이제 윤 대통령이 방문하는 일정을 소개하면서 다소 지난 정부에서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 UA 간 뭐 에너지 협력, 원전 협력을 다시 정상화시킬 기회다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도 원전 수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렇죠. 예.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게 또 옳은 일이냐 타당한 일이냐 또 이후에 기후 위기를 생각하면 이게 바람직하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원전 문제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 같은데 또 지난 정부 얘기가 나오네요. 예. 네. 그리고 근데 사실 전 정부 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 그 천궁 수출 계약이 체결이 됐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업적인 이 바라카 원전 수주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UAE 간의 이제 관계가 이제 이것부터 시작된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칭찬을 하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이번 정부는 뭐 무인기도 전 정부 탓이고 원전 수출도 뭐 탈원전 기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외교에서만큼은 좀 이 이어달리기라는 점을 좀 유념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좀 소개를 했습니다. 이어달리기 아주 예. 중요한 개념인데요. 예. 자,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갔다가 바로 귀국하는 건 아니고 스위스를 가네요. 네. 18일과 19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 그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합니다. 17일에 스위스 취리히에서 동포 간담회 먼저 하고 18일에 다보스로 이동해서 국내외 주요 기업 CEO들과 간담회를 하고요. 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어떤 한국의 밤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19일에는 특별 연설이 있는데 특별 연설을 하고 다시 취리히로 돌아와서 남은 일정을 소화한 뒤에 21일 오전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네, 명절은 서울에서 새겠네요. 예. 지난번에 MBC 전용기 탑승 거부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번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지금 전용기 탑승을 희망하는 언론사를 조사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MBC도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뭐 탑승을 불허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맹 기자가 대통령실을 출입하니까 예. 그 감각으로 보면
태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거부할 것 같습니까? 거부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MBC와의 문제가 해결된 건 없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그 MBC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라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 예. 뭐 이런 얘기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조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보면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 예. 이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약간 좀 반감 같은 게 많은 예.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셔요? 이것도 이제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가 네.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다. 아니, 정치는 원래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됐던 그 저출산 공약 관련 헝가리식 정책, 그걸 발표한 것을 두고 이미 대통령실하고 뭐 총리실에서 이거 하지 말아라. 우리 기조랑 다르다. 발표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래서 기자회견 전에 하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나 부위원장을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좀 문제겠네요. 네. 그래서 전당대회와는 좀 별개로 이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 기조와는 좀 다르다. 이걸 이제 자기 정치한다고 본 거고 전당대회는 애초부터 정리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자리를 맡긴 것부터 출마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았겠나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경원 부위원장이 사표를 냈나요? 수리는 했나요? 지금 그러니까 사표를 내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거고 근데 뭐가 아직 접수되거나 그런 건 없다. 그럼 접수된 게 없으니까 뭐 수리되고 이런 것도 없네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저출산 부위원장으로서의 뭐 갈등이랄까 또는 왜 자기 정치하냐 뭐 이런 건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나경원 부위원장하고 사표를 내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니까. 그럼 같이 가는 건 이상이 없는 건가요? 일단 나 부위원장이 조금 약간 숙이는 모양새를 취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이 가는 거는 뭐 그러니까 이 자리를 맡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촉 얘기도 사실 대통령실에서 먼저 나왔었고 해촉할 수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나경원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 자리를 다시 맡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나경원 위원장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 대통령실 발 뉴스가 많아서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발언 중에 상대의 선의의 기대는 안보는 안 된다 하고 전쟁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오전에 국방부 업무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AP통신과의 인터뷰가 또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윤 대통령이 어떤 오판이 심각한 전쟁 상태로 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상 많이 봐왔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북한이 오판을 해서 뭐 한반도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도 전쟁을 대비하는 실효적인 연습을 해야 된다. 전쟁 대비하자. 그리고 압도적으로 대응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어야 된다라는 말을 할 때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말고 전쟁은 잘 준비하자 이런 류의 얘기들은 이렇게 긴장을 좀 높이는 맞습니다. 얘기일 텐데요. 그래서 그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방 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긴장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고 그러면 우발적인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긴장 완화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비례적 대응이 아니라 압도적인 대응을 해야 도발 의지를 원천적으로 꺾을 수 있다고 본다. 국지전이든 북한 도발에 대해서 의지 자체를 꺾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칫 좀 말만 보면은 좀 약간 무서운 느낌도 드는데 예컨대 연평도 포격 그 사건과 같은 비슷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비례적이 아닌 압도적인 우리가 대응을 해버리면은 이게 좀 전면전으로 확대하는 거 그런 뜻인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북에서 100발을 쐈을 때 우리는 1000발, 2000발을 쏜다는 얘기라고 하면 그럼 북에서 2000발 맞고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되게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걱정을 해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보도국의 맹형균 기자와 함께 대통령실 관련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